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은 주말인데 원래 올리지 않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오미크론 변이 관련된 뉴스량이 워낙 많아서 그 관련해서 이제 지표를 쭉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해외 증시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뭐 한 3, 4% 정도 빠졌고,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하고 좀 가깝게 있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좀 많이 빠졌고, 미국도 한 2%대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올라가는 거 하나 보이는 건 이게 변동성 지수예요. 공포 지수라고 하는 변동성 지수가 50%나 이제 급등을 한 거 외에는 이건 뭐 올라갈수록 나쁜 지표니까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다. 근데 원래 미국은 추수감사절 전후에도 증시가 그렇게 빠지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다우지수가 2.5%나 빠졌잖아요. 역대 추수감사절 날 그 지수 하락한 거로는 세 번째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 주요 앞뒤로 날짜 보셔도 폭락한 날짜가 상당히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931년, 뭐 1919년 막 이렇게 되는데 가장 가까웠던 게 사실 2009년이었거든요. 저때 이제 두바이 월드 파산 이슈 나올 때 그때 제외하고는 좀처럼 이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었는데 좀 독특하게 많이 빠졌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부담을 많이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 이유, 많이 빠진 이유는 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S&P 500 지수가 4,700대까지 갔다는 게 4,500대까지 빠졌죠. 보통 51선 정도 내려오면 반등이 나오곤 했었는데 뭐 거기까지 추가적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 선에서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빠졌죠. 그리고 이제 그 외 지표들을 보면 우선 이 변동성 지수, 54%나 빠졌는데, 이 변동성 지수라는 거는 뭐냐면 증시가 한 달 또 S&P 500 지수가 한 달에 얼마나 등락을 보일 것이냐, 이거 얼마나 흔들릴 것이냐, 이렇게 데이터를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수치가 높아질수록 많이 흔들린다, 이러면 이제 시장이 나쁜 거죠. 이게 좀 적을수록, 낮은 수준에 있을수록 시장이 덜 흔들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20 넘어가면 증시에 좀 패닉 가까운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오늘 뭐 20은커녕 그냥 28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프로그램 매도, 알고리즘 매도가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거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쏟아진 것도 증시에 좀 부담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고, 국제유가는 폭락을 했죠. 13%나 폭락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떨어뜨리게 하려고 비축량 막 풀고 막 그런 조치까지 취했는데 엉뚱한 걸로 유가가 빠져버렸어요.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다. 이제 이동 제한하고 지금 아프리카하고의 뭐 항공기 운항이라든가 여행 이런 거 갖다가 지금 금지하는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담이 되면서 이제 급락을 했고, 요게 이제 오늘 빠지면서 200일선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200일선을 깨고 내려갈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빠졌는데, 이게 이제 고점 대비 20%나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자리로 올라가려면 거의 30%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가가 85달러를 연내 올라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물가 부담은 내려진 건가? 뭐 이런 어떤 해석들도 있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달러가 워낙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 달러도 오늘 0.8%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0.5%만 변해도 굉장히 좀 크게 변했다, 이렇게 하는데 0.8%면 오늘 뭐 주식시장, 그다음에 외환시장, 원자재 시장 전부 다 좀 굉장히 많이 투자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렸던 그런 하루였죠.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도 오늘 뭐 채권 금리가 10%나 빠졌거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1.48%까지. 최근에 거의 1.7% 가면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네 마네 막 이런 분위기였다가 지금은 금리 올리는 거는 그러니까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죠. 실제로 이제 CME 그룹 그에서 보면 이게 미국 금리 인상 확률을 나타내는 데이터거든요. 출처는 이제 CME 그룹입니다. 이게 보시면 어제까지만 해도 내년도 6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6월까지 금리가 동결일 거야, 이렇게 보는 확률이 18% 정도였어요. 근데 오늘 46%.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는 금리 올리기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확률이 되게 올라갔거든요. 실제로 트레이더들은 내년도 첫 금리 인상은 6월이 아니라 9월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상은 2023년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또 고정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도 갑자기 수치가 또 뚝 떨어졌다가 뚝 올라갔다가 이게 막 급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수치는 그렇게 의미는 없긴 한데 어쨌든 어제와 오늘 사이에 금융시장이 이렇게 생각이 확 달라질 정도로 이제 급변을 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가 월요일에 어떻게 될까?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월요일은 어떻게 될까? 이걸 또 가늠해 보는 게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근데 어제 MSCI 한국 지수는 4% 넘게 빠졌고, 이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수보다 한 2배 정도 변동폭이 크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MSCI 한국 지수라는 거는. 근데 4% 넘게 빠진 거 봐서는 어제 우리 증시가 빠진 게 있는데 조금 더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거고, 원달러 환율은 1200원 넘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종가가 1193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돌아가는 동안에 추가로 그거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조금 장 초반에는 낙폭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증시는 초반 이후에 이제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난리 난 건 일본입니다. 지금 엔화가 안전자산이 돼버려가지고 그 엔화 환율이 1.7%, 8%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를 보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일본 수출하는 기업들은 죽어나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니케이 지수가 좀 고전할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 그냥 보면 되는데 뭐 우리는 뭐 일본 거까지 지금 챙겨볼 여유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추이는 뭐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관심 있는 게 이게 과연 그 기존 백신이 효과가 있는 건가? 아니면 개발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백신 업체들 반응을 제가 쭉 한번 기사들을 뒤져보니까 이제 파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자 바이오엔테크죠. 그 파이자에서는 2주 이내에 이제 데이터를 총 확인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이 될 것이고, 그러면 100일 이내에 변형 백신에 대해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거 이제 예전부터 파이자 측에서 변이가 나오면 지금 이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적합하게 또 변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실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하고 또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100일 이내에 이제 아마 변형 백신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기사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은 변이 백신 관련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에서는 대응위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 뭐 다양하게 시험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존 백신에 복용량을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또 바꾼다든가 뭐 변형을 또 해서 또 바꾼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시험을 할 거다. 어쨌든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기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바탕으로 변이에 대응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변이에 맞는 버전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몇 주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분석가들 생각은 변이 대응 관련 이제 이 백신 개발은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기간이 언제냐. 그다음에 그 사이에 얼마나 번질 거냐. 그러니까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짧게 뭐 한두 달 이내에 돼 가지고 된다라면 이제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이상 걸리면 그 기간 동안에 또 봉쇄가 되고 경제 성장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내년도 초까지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치도 낮춰야 되나 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파장이 달라질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머크 치료제 효능은 좀 낮게 또 잡혔거든요. 한 50%라고 했다가 지금 30%로 떨어졌는데 파이자 치료제 같은 경우는 거의 90% 육박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이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걸로 만약에 이제 판단이 된다라면 그 치료제 플러스 백신이 어쨌든 연말 연초 정도에는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치료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 변이에 대한 공포감이 좀 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판단이 되는지 일단 파이자가 당시에 저 치료할 때는 다양한 변이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로 되는지 요걸 봐야지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가늠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관련해서 이제 영향을 좀 정리해 보면 그 외에 이제 라파엘 보스틱 그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매파적인 발언 좀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연준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또 그 아무래도 시국이다 보니까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델타라든가 이런 다양한 변이 관련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이전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이 사람의 관점은 그렇게
뭐 파장이 커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다만 뭐 이것도 장담을 100%한 건 아니고 그 뒤에 또 전제를 깔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깔긴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발언은 영향력이 크지 이전보다는 덜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다수의 분석가들은 가장 큰 문제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심각한 건지 어떤지 모른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변이가 전파 속도는 빠른데 치명률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전파 속도 빠른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정말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확실하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봉쇄. 공급망에 다시 타격을 주는가. 그러니까 지금 공급망이 좀 회복되는 추세에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이런 거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어떤 주장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다시 공급망에 타격을 또 주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또 재료가 또 터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나라, 예를 들어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 있는 영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미국 소비국가 미국이 다시 이제 문제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봤는데 현재까지 반응은 봉쇄로 가지 않겠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봉쇄로 가면 경제 타격이 너무 크고 그걸 갖다가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사망률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타격은 주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작년도 3월 한참 봉쇄할 때보다 지금 확진자는 더 많잖아요. 예, 그런데도 지금 봉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안 하겠다라는 의견인데 그게 이제 투자자들에게 확실하게 그렇게 어필이 되는지 그거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참 희한해졌는데 지금 10월에는 전년 대비 142%가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11월에 오늘 빠져버리면서 전년 대비 51%로 상승률이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낮게 잡힐 가능성이 생겨버렸거든요. 12월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유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인플레이션 논란이 조금 진정될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공급망하고 같이 가는 문제가 또 있어서 공급망 문제가 건드려지면 이게 상쇄가 되는 거고 공급망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면 인플레이션 논란은 좀 완화가 되고 거기에 이제 치료제 백신이 이제 또 효과가 있다 이래버리면 하락한 거를 상당 부분 또 만회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추이가 좀 묘하게 됐고 다음에 이제 백신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어떤 발언을 했냐면 지적배상권을 포기해야 된다. 이게 그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이제 다른 데서 복제해서 만들고 막 이런 걸 갖다가 쉽지 않게 돼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거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논의해야 되는데 이 논의하려면 회의에서 해야 되는데 그 회의에 모이려면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좀 모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주장이 나왔다 정도. 근데 이제 제약사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일부 제약사들은. 근데 어쨌든 바이든이 이런 어떤 주장까지 오늘 이제 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증시에서 오늘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주식시장의 하락은 알고리즘 거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반나절만 열렸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기계적인 매매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 과정에서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커져서 주식이 됐든 원자재 저게 과연 유가가 13%나 폭락할 일인가? 근데 저 정도 빠졌을 때는 사람이 던진 거 이외에 아마 알고리즘 거래가 영향을 크게 준 것 같다. 그래서 요게 제거가 됐고 정상적인 거래가 주로 오는 게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반응을 봐야 이제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아니면 좀 오버했으니까 이제 채워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에서의 어떤 주식의 반짝 세일이 나온 거냐 아니면 또 다른 하락의 서막이냐라는 거는 이제 월요일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좀 봐서는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건데 근데 좀 낙관론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 요 하락한 걸 이용해서 이제 매수의 기회다. 지금 이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치료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의료 시스템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이전보다 경험이 높아서 이전같이 극단적인 봉쇄로 가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추가로 빠진다면 뭐 기회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좀 만만치 않게 이제 부각이 되긴 했었습니다. 일단 그런 주장이 주식시장에 오늘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좀 주말 사이에 또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나오면 그것까지 종합을 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표들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이 지표에 영향을 준 내용들이 뭐였는지까지 좀 보시면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주말에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정돈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또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